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율과 관세, 부동산, 행정통합 등 국정 기조를 설명하고 이해웅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쌍특검 촉구 단식 7일째를 맞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외 출장 귀국길에 찾아서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이번 주 추워도 정말 춥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기상청 대변인을 지낸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과 함께 날씨를 전망하고 한파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종욱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가장 큰 뉴스,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에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또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자, 김정욱 부원장님, 일단 오늘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배경, 이게 판결문에 좀 나타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경이 뭘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국회 차원에서 탄핵이 됐었고, 그다음에 네네. 헌재에서 파면이 됐었고, 그때까지 하더라도 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내란이라고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란이 소위 처벌받을 내란인가 아닌가와 관련된 논쟁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최초 법원에서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건 윤석열 씨와 그 일당들이 벌인 행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특검 측의 주장들을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수용을 한 거로 보이기 때문에 네. 최초로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측면에서는 2월 19일 날 있게 될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와 관련해서 네. 법원의 입장을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측면, 그렇다면 뭐 이것이 1심입니다만 최종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법원이 확증했고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어도 1년 이상 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혼란을 겪었었는데 네. 오늘 1심 선고로서 그런 혼란들이 좀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어쨌든 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중형이 내려진 것도 그렇지만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게 규정한 것. 그 의미를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이제 판사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일단은 예상은 됐던 거죠. 우리 재판부가 재판 중간에 이 검찰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당초에 특검은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방조죄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굳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로 바꾸라 그렇게 할 때부터 이 재판부는 내란이란 거를 전제로 하는구나. 그리고 중형을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다들 그 인식을 했죠. 네.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했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을 생각해 보면은 좀 이렇게 재판부가 좀 사적인 예단이랄지 감정이 좀 실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검이 15년을 구형했거든요. 네.
15년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그 정도면은 뭐 7년에서 10년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7년에서 10년 정도를 기대하고서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네. 15년을 구형했다고 보여지는데 판사가 오히려 거꾸로 23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뭐 법정 구속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사실 예. 근데 뭐 항상 늘 있는 일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보통 예. 구형보다 적거나 비슷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3분의 2가 15년 되거나. 구형 자체도 이거 적은 형량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과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중요하다, 이 예. 중요한 그 위법 행위다라고 인식시켜 주는 데 있어 가지고는 사실 내란죄를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실형을 선고하고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그 범죄 행위다라고 이렇게 그 각인시키는 효과는 충분하거든요. 그걸 굳이 그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도 훨씬 더 8년을 더 초과해가지고 23년을 사실상 이게 무기형이거든요.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지금 연령을 생각하면은 76세인데 99세까지 예, 무기형이죠. 만약에 23년을 중간에 더하면, 사면이나 감형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감옥에서 죽어서 나와야 되는 그걸 형을 선고한 건데 그 부분은 좀 과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김종욱 부원장님께 또 여쭤볼게요. 구형 15년에 1심 선고 23년. 좀 뭐 우리가 늘 보던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뭐 저도 보면서 좀 놀라긴 했었어요. 예, 예. 이렇게 23년이라는 형.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고령이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15년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네. 형태의 선고인데 판결문 내용을 들어보면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화된 국가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또 그 내란이 어떤 거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자기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내란을 발생시켰고 우리 헌법에서 내란과 외환에 해당해서만 네네. 형사소추가 가능한 행위를 했던 일이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가 어떤 거냐. 군대가 국회에 갔고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잡아들이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고문당하거나 네. 죽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란 행위에 주요하게 임무를 종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특히 법원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내란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온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경종을 울린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번이 어찌 보면 내란 문제에 대해서 최초의 판단을 내리는 1심 재판이기 때문에 네. 이 법원의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이게 뭐 개별 판사들이 판결하는 내용입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최초의 판결이기 때문에 좀 판사로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 이 정도를 내려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삼권 분립된 사법부의 어떤 중요한 임무가 아니었을까라고 아마 판사는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이런 판단 양형에 대해서는 아마 2심에서 다시 판결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덕수 전 총리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좀 통쾌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또 흐름들도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까지의 국민적 법 감정과 법원의 소송 절차나 판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은 좀 아쉬워했던 것 같은데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좀 약간 그런 측면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2심 양형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욱 부원장님은 이제 법 감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법원 판결문 보면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어요.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 어떤 뭐 우려를 표명했을 뿐 사실상 반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사실 이게 진행되도록 도왔다. 이래서 이제 중형을 선고한다는 취지고 아까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전체 어떤 12상 비상계엄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뭐 과연 전두환 노태우 무기징역과 비교해서 이게 무기징역이 나오냐 사형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판결문에 국제적 신뢰와 외교 경제에 미친 충격은 과거 어떤 내란과도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다. 이렇게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법리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범죄에 들어간다고 보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게 전두환 대통령 그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하고 5.18 내란을 그 가볍게 해준 결과가 돼버렸어요. 네. 12.12 군사 반란하고 5.18 그 당시 내란형은 내란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군 몇 개 사단이 동원됐습니다. 네. 특전사까지 동원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 흘리고 죽고 다치고. 그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계엄은 2시간 반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딱 국회, 여의도 국회를 무대로 해서 잠깐 동안 그 소동이 있었죠. 다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심각하다고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네. 군 몇 개 사단과 특전사까지 동원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그것이 이거보다 덜하다, 더 가볍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걸 이 판사는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굳이 비교를 차라리 하지 말든지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건 이거보다 그게 더 가볍다는 이야기를 역사에다가 대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건 그만큼 판사가 법리보다는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해서는 안 될 그 논거를 반면에 펴가지고 2024년 대명천지에 예. 이런 것들은 더 중하게 볼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도 해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논리인데 결과로는 그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그럼 더 많은 양민이 그게 더 가볍다는 학살된 거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그게 더 가볍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무겁고. 예. 그리고 실제로도 전두환 대통령이 무기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형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몇 개 사단과 특전사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그 사건의 이렇게 무기형이었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무기형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역사를 사건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5.18 12.12가 이 정도 2시간짜리 2시간 반짜리 계엄하고 뭐 같은 가치예요?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자, 김종욱 부원장님은 좀 반박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민간인이 죽어나간 이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게 더한 거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물론 국민의 뭐 법관정, 뭐 통쾌함 이런 표현도 아까 하셨습니다만 이건 약간 좀 뭐 정무적, 정치적인 판단이 조금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혜진 의원님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그 판사분의 개인적인 양심까지 제가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예를 들면 성공하지 않았다는 가정에 근거한 거거든요.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 지금 노상원 수첩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5천에서 10,000명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이거 누가 막았냐? 그러니까 이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씨,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네. 군인들이 아니야. 자기들 말대로 개몽령이니까 개몽이 됐어라고 막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걸 누가 막았느냐? 국민이 막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출동하라고 강제당한 군인들의 소극적인 행동이 막았고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가면서까지 국회에서 비상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이걸 막았다. 이것이 막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발생할 피해는 네.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현됐을 때 그런 예를 들면 예상되는 피해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적어도 2024년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정체제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의 바탕은 국민 주권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근데 국민 주권을 이 내란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기본권이 완전히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헌정 체제에서 주권이 무너질 수밖에 국민 주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걸 그 권위주의 시대에 소위 이 인권을 유린하고 독재적인 폭압 속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권력의 체인지를 하려고 했던 것들과 네. 지금은 굳건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뽑아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더니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의 기본권을 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이것을 침탈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매우 미중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죽어나간 것과는 또 별개로. 그리고 다행인 거죠. 예, 안 예. 죽어 나간 것이 진짜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 예. 전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경중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크게 지금 이 판사는 판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혜진님은 법리적으로 아까 본다면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만 짧게 말씀해 법리적으로 주세요. 말한다면 이거는 이제 미수범이라는 거잖아요. 성공하지 못했기 예, 때문에 예, 예. 성공했다면 큰일 났을 텐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미수범에 해당하는 거고 12.15.18은 기수범이거든요. 예. 성공한 군사 반란이고 이루어진 거 성공했다기보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이루어지지 못한 미수범이고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보더라도 미수범, 기수범은 당연히 형이 다릅니다. 미수범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판사는 실행된 성공한 군사반란과 5.18, 12.12 군사반란과 5.18이 네. 성공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이 윤석열의 2시간 반짜리 윤석열 대통령 2시간 반짜리 기한보다도 더 가볍다. 성공하고 기수에 이른 그 사건이 이 미수에 이른 이 사건보다 더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형법적으로 보더라도 기수가 어떻게 미수보다 가벼울 수 있습니까?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김정욱 부원장님도 짧게만. 성공했다면 처벌이 불가능했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가 된 거고, 또 하나는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하는 행위가 벌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양형을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형의 재량권은 판사에게 있는 것이고, 이 양형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양형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무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한 전 총리 측은 이제 항소할 것 같고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 검찰도 일단 항소를 할까요? 그건 지금 단계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나를 더 여쭤볼게요. 김정욱 부원장님. 네. 자,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화려한 공직 생활을 밟아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50년 공직 생활, 그 화려한 공직 생활의 마무리가 사실상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징역 23년, 아직 최종심은 남아 있지만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 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가? 전 대통령 이외에 가장 행정부에서 높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맞게 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를 막아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다. 판사가 이제 판결한 내용에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버리고 이게 성공할 수도 있다. 만약 성공했을 때 그러면 네. 소위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을 배신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의 고리가 인정되는 사회라고 얘기한다면 항상적으로 내란이 가능한 사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내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씨의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어떠한 흐름도 잘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방조된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봉착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공권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게 되면 또다시 성공한 신우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그런 네. 측면에서 50년의 공직생활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런 행위를 단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50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신 분이 그렇게 사시면 또 그것을 막지 못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국민들이 공직자를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그들에게 국가의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오늘 이렇게 된 거, 영어의 몸이 되게 된 이 부분은 교훈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조혜진 의원님 보세요? 외부적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가 저는 이제 우리 늘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성공했지만 정치는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패한 정치가 이렇게 그냥 평온하게 공직 생활을 하는 한덕수 총리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직 거쳐갔던 모든 분들, 네네. 지금도 또 일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또 일할 분들 포함해서 평온하게 공직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줄 서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또 잘못하면 또 파편 맞아가지고 유탄 맞아가지고 또 당해야 되고 피해를 입어야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공직생활을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환경 자체가 네. 그렇다라는 거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죠. 정치가 계속 더 실패하기 때문에. 네. 이런 예로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 평생을 이렇게 명예롭게 총리를 2번씩이나 하면서 했던 분이 무기징역 뭐 사명 감형이 없으면 감옥에서 죽어서 나와야 되는 형을 받아야 되는 것도 처음이고.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 개인으로 보면은 이분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실력 있는 행정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 색깔이 뚜렷하지 않았던 거죠. 그 대신에 행정적으로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었고 그것이 역대 정권에서 저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다 중용하게 만드는 그런 게 그 조건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색깔이나 소신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네. 최고 결정권자 결정하면 충실하게 그걸 집행하는 그 역량이 뭐 어느 정권 가릴 것 없이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필요해서 발탁이 됐고 또 거기 가서 이제 봉사를 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엄이라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분이 만약에 정치적인 평소에 사고가 굉장히 두텁게 돼 있고 뚜렷하게 어떤 그 기준을 갖고 있었으면은 아마 이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분은 뭐 결정하면 그냥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장수를 했던 것인데 그게 이번에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예. 이게 이런 뭐 결단이 났다 그러나 그렇게 난 거네요. 예. 물론 이제 그 판사 말처럼 한 총리가 말린다고 해서 말렸다고 해서 이게 말려졌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윤 대통령 행위를 보면은 한 총리가 뭐 바지가랑이 붙들고 뭐 이렇게 했더라도 그냥 하셨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한 총리가 막았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거는 판사의 그는 오판이라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편견이라고 봅니다. 뭐 짤막하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 중에 제가 생각이 떠올라서 그런데 예. 저는 오늘 그 중형을 선고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 어쨌든 타천에 의해서 이분이 또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었잖아요. 예. 야, 그 어쨌든 뭐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되짚어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저는 물론 그거의 노역이다, 정치적 욕심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물론 그까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온 공직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시기에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본인이 나서서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공적 판단도 저는 있다고 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가 대통령 돼서 한번 좀 더 이렇게 잘 돼 보겠다는 생각보다도 근데 그런 것이 평소에 정치적 판단이 좀 숙달된 분이었다면은 충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본인이 나서가지고 뭘 할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또 그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또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서셨던 것 아닌가. 그래서 결과도 좋지 않았고 그게 지금 이렇게 가게 된 하나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도 또 좀 개인적으로 불행하죠.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자,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발됐죠. 지금까지 현재 불발돼 있는 상태인데 자, 임명할 거냐 지명 처리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대통령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있는데 인사청문회 좀 보고 본인 소명하는 거 봐야 되지 않겠냐. 자, 어쨌든 정말 김종국 부원장님 수많은 의혹들이 있고 그래서 아니 너무 많으니까 야만 해도 야 이건 정말 부적격인데 했다가 막 하도 계속 나오니까 경제적인 것도 나오고 이제 부정청약 이런 거 의혹까지 나오니까 이게 불감증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임명함으로써 얻는 어떤 그 뭐 통합의 효과 대통령이 본래 얘기했던 이것과 아직도 진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내기에는 상처를 좀 많이 받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은 가장 중대한 이재명 정치의 목표여야 된다. 이유는 뭐냐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뭐 탄핵을 만약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여하간 여야의 전쟁 같은 정치가 만들어낸 하나의 사례가 내란이라는 형태로 등장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란이 안 일어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면 통합이 가장 절실한 거겠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내란에 의해서 파면된 대통령의 후속으로 등장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게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일관되게 몇몇 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런 분들을 정부에서 일하게 하려고 했었던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의미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말씀하신 야야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임명했을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뢰할 수 있는 장관이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기획예산 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일단 모시고 왔는데 청문도 안 하고 대통령이 지명을 처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본인이 얘기했던 통합정치라고 하는 것의 진정성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본인이 임명했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통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런 사람 지명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면 혼납니다. 근데 그런 절차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개인적으로 임명을 하는 효과보다는 임명하지 않는 효과가 전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미 통합을 위한 정치가 오히려 갈등의 정치로 좀 가고 있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일단 내뱉은 말 자체가 청문을 통해서 밝혀보자. 그리고 국민 여론이 여기에 동감하지 않는다면 그거 못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까지도 만약에 훼손을 시키면서 또 전쟁 같은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꼭 국민의힘도 이게 제가 좋은 영향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일 텐데 10일 정도 연장 기간이 있으니까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청문 절차를 밟고 청문 절차를 통해서도 만약에 옛날 윤석열 정부처럼 강행을 한다면 지지율 하락은 이재명 정부가 받는 거니까 좀 그렇게 좀 상식적인 그 법에 맞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야당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내준 자료를 뭐 추가적으로 가장 뭐 치명적인 자료를 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이제 변명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감수해야 될 텐데 자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조희연 의원님? 최종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을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많은 자료가 있지만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가 안 왔다라는 것이 우리 당이 계속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인데 최종적으로 온 자료가 저는 10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은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전에 이제 국회 간사를 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원장 할 때도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부적격이면 부적격이라고 의견을 거기다 넣더라도 청문 보고서는 채택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고 그렇게 이제 그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예 본인이 그냥 청문회를 받을 의사 자체도 안 보이거나 너무 청문회를 그냥 맹탕으로 만드는 정도의 그 자료 부실이면은 좀 네. 고민해 보겠지만은 기본만 있다면은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당은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할 것 같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좀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만약에 청문회가 안 된다고 하셨을 때 국민에게 검증받는 방법이 꼭 청문회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반론 자료 또는 반증 자료들이 있다면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팩트는 이거다. 그리고 증거는 이거다라고 그걸 내놓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평가받고 검증받을 길도 있거든요. 네. 청문회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예 그냥 반론도 안 하고 그냥 증거 자료도 안 내놓는다고 말하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고. 그 대통령 청문회 개인이 말고도 청와대가 나름대로 검증할 수단이 있다. 직접 금융자료 좀 보내봐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그걸 보고서 대통령이 판단하는데 그 참고로 삼을 수도 있고, 다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네. 일반 국민들이 보고 이게 청문회도 결국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도 국민이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장을 펼쳐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하는 그것도 일종의 그런 장이거든요. 방법이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청문회 안 했기 때문에 검증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그건 사실을 오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전남 이남으로는 많은 눈도 함께 내리고 있어서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간 지역 제주 1100도로가 도로 진입이 눈으로 인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고장난 차에 영향을 받는 곳은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쪽인데요. 사패산 터널 3, 4차로가 고장난 대형 화물차로 차단되면서 수락산 터널 이전부터도 꽉 막혀 있고요. 이전 성남 부근과 상일부터 구리 남양주 요금소 일대로도 퇴근 정체 이어집니다. 경기 서부권에선 자유로 부근과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차가 많고요. 서울 쪽 서해안선 발안에서 화성, 비봉에서 용담터널 사이 더디다가 광명역부터 금천 쪽으로는 6km 구간 사고와 고장난 차의 영향까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월릉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 수습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발언 조금 더 살펴볼게요. 검찰개혁 의지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항이나 부담 이런 걸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 결코 없을 거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김종욱 부원장님. 예. 다만 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 인권 보호다. 지금 이제 검찰 개혁에서 뭐 이게 이원화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보안수사권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의 입장과 쉽게 말해서 정청래의 입장과 정성호의 입장이 다르다. 대통령의 입장은 정성호의 입장에 좀 가깝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요 얘기를 보면서 다만 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다. 수사 역량은 어쨌든 유지를 해가지고 국민의 권리는 보호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자, 이거 어떤 식으로 매듭이 져서 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대목 때문에 예. 정부안에 대해서 약간 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를 예. 하는데 이제 본인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으니까 보안수사권 문제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다. 네네. 지금 앞단의 문제다. 예.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앞단의 문제가 중요한데 뒷단의 문제가 와가지고 앞단의 문제까지 흔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그리고 대통령이 된 초기에도 네. 저는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주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되니까 다르더라.
옛날에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지지층들 또 진보층들을 대변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나를 뽑아준 전체 국민들을 대변하려면 국민들의 의견은 하나로 통일돼 있지 않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정부가 담아내지 않는다면 통합이라고 하는 정치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가 있다는 얘기를 하나 한 것 같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뭐 검찰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궁극적으로 검찰이 잘못된 흑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권력의 수단이 돼서 정적을 때려잡거나 아니면 자기 권력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해왔던 것들을 막기 위한 것 그리고 네. 그것으로부터 발생할 어떤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쭉 보니까 보안 수사권은 아닐지라도 지금 보안 수사 요청권 정도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네. 이런 갈등들을 나름대로 통합할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아마 참모들이 보고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예. 그런 보고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래 그렇다면 나는 생각이 그렇지는 않으나 공론적 토론을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맞춰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생각이 약간 바뀌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내일부터 좀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자, 이제 수사 역량이 정말 근본적으로 저하돼 가지고 그게 노출이 되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은 보면 또 이런 얘기들을 항상 살짝 섞습니다. 섞어 이게 녹여 넣는 게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하도 많아 마녀가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내가 뭐 든다. 나도 검찰과의 악연으로 기소가 수십 건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살짝 녹여 넣고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한 어떤 민주당 당원들의 또 강성 당원들은 더더욱 그렇고 어떤 분노. 그래서 검찰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와.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흔적 없애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수사 역량이 극히 저하되면 어떡하냐. 이 두 가지 간에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조희진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느 점에서 이렇게 딱 중간점을 잡아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또 청와대 네. 이번에 정부 안의 형태로 나온 그게 딱 중간이에요 이미. 네네. 이미 그 과거의 그 검찰 체제에 비해서는 이제 중간으로 온 거고 네. 그런데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그것도 이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고 네. 그 차이가 좀 전에 말씀에서 표현이 있지만은 우리 부원장님 말씀처럼 강경파는 이제 검찰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완전 예. 때려잡자. 예. 그렇게 하면은 일단 그 수사 역량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범죄가 활개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게 통제 안 되고 네. 벌어질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그거는 강경파들의 생각에는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어쨌든 검찰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을 이번에 풀어서 검찰을 확실하게 죽여놔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골몰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능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입장에서 범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본인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수청도 그 수사사법권하고 전문 수사관하고 이제 분리 이중 체제로 하고 싶고 네. 또 공소청도 보안 수사권은 갖게 하는 것, 보안 수사 요구권이 아니라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그 예까지 들었어요.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송치가 됐는데 보니까 부실해가지고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없고 해가지고 넘기려고 다시 이제 그 보안 수사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다. 네네. 그럼 경찰에 가서 쫄딱거리는 동안에 공소시효 지나버리는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직접 그냥 보안 수사를 해야지 요구했다 하는 동안에 네. 그 공소시효 넘어가 버리는 이 구체적으로 얘까지 든 걸 보면 대통령 생각 여기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 사안 말고 다른 사안에서 대통령이 해왔던 이 스텝도 그랬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민주당을 끌어가고 있는 강성 그 당원들의 생각적으로 자꾸 끌려가는 형태고 지금 이미 상당히 그쪽으로 가 있고 오늘 네.
그 기자회견 때도 보면은 이쪽 저쪽을 다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인데 이제 눈치 있는 사람들 딱 들여다보면 아직은 대통령이 생각이 여기까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은 가는 방향은 당내의 강경파 쪽으로 좀 끌려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통령 질문 하나 더 하면 짤막하게 이제 시간 관계상 또 국민의힘 주제도 가야 되니까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하겠냐? 현실적으로 동결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제 거듭 강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북한이 핵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떤 그 대안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니면 기존의 어떤 그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적으로 어떤 그 되든 안 되든 밀어붙이는 게 맞다.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상황은 완전히 변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목표이긴 합니다만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기존까지는 비핵화를 계속 얘기하다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 했을 때는 비핵화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어떤 수단으로도 북한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출발점, 그러니까 계속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 유상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게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더 핵 능력을 고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네. 선에서 저지를 시켜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엔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그다음에 정상화를 하고 비핵화로 가는 단계적인 수준을 밟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사부시적이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좀 서로 합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갈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인 방법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 조희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핵이 필요성이 자기 방어용이다. 네, 또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없앨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대안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자체 핵 개발해가지고 이 그 핵 균형을 이루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그 북한 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좀 그럴 수 있어요. 자기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그게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핵 보유를 인정하고 군축으로 간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핵이 지금 북한이 군축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핵무기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50개, 100개 가지고 있는 거나 군축을 통해서 20개, 30개로 줄이는 거나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를 위협하는 건 똑같은 건데 구조는 똑같은 건데 아예 없애거나 둘 다 핵이 없거나 아니면 둘 다 핵을 가지거나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서로 억제가 되는 거지. 네. 우리는 없는데 북한이 뭐 50개 100개 가지고 있다가 줄여가지고 한 20, 30개 가지고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군축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군축하는 동안에 한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핵무기 하나 없애는데 얼마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다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러면 군축 안 될 테니까. 그러면 위협은 의도로 받으면서 돈은 돈대로 빨리고 그건 대책이 아니죠. 네, 네. 주제를 바꿔봅니다. 국민의힘으로 와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7일째 맞았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귀국길에 오늘 새벽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단식 현장 찾았는데 이 대표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통합해서 뭘 자꾸 하자 그러는데 계속 말하지만 종합특검이라는 방식 아니면 자꾸 이렇게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정확히 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론인들께 말씀드렸지만 종합과 특별은 같이 갈 수 없는 대립되는 언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수년간 뭐 수사 범위에도 제한이 없고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수부 중심으로 해서 검찰을 비판해온 것이거든요. 특수부가 사실 뭐 어느 때나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많은 수사를 받았다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한다면은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합특검이라는 것도 이미 사실 그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수부를 하나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종교와 정치의 유착관계에 대한 특검도 자꾸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는 뭐 그냥 종교수사부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놓고 또 검찰은 싫대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한번 이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 지금 이준석 대표 단식
현장 찾았는데 조희진 의원님께 예. 먼저 한 두 가지 질문 정도 드릴게요. 뭐 어저께 보니까 뭐 한동훈계를 포함한 어떤 소장파 의원 모임도 이제 좀 현장을 찾았고 뭐 유승민 의원 그 전에는 오세훈 시장, 이철우 지사 뭐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의 그 인사들이 이제 찾았거든요. 보수 결집 효과는 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당원 또는 이제 보수층 중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강경파에 얹혀가지고 그쪽에 그 뜻대로 당을 운영하는 바람에 이게 당이 굉장히 왜소가 되어 버렸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예. 우리 당원들이나 또는 보수층인데도 불구하고 당을 지지하지 않고 부동층화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유승민, 오세훈 뭐 그 한동훈계, 신윤계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같이 이제 와서 손을 잡고 위로하고 마음을 모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단식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기조를 예. 이게 뭐 더 좋은 거는 한동훈 대표까지 와가지고 예. 뭐 장동혁 대표가 반기든 안 반기든 관계없이 같이 손잡는 모습 이렇게 뜻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단식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모여진 걸 그대로 안고 예. 그 지금 당내 좀 되면은- 까다로운 현안들도 해결하고 예, 뭐 그렇게 예컨대 되면은 한동훈 제명 문제라든지 그래놓고 또 제명해버리면은 이게 또 다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일단 보수 결집이 되고 거기다가 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우리 당 밖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손잡게 되면은 이거는 보수 결집을 넘어서 외연 확장까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단식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는데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 그 여부를 가질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 징계를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또 확 달라져 버립니다. 자, 김종욱 부원장님께는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뭐 통일교 특검이 있고 여당이 얘기하는 신천지에 관한 수사 혹은 특검이 있고 또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공천 헌금 의혹 수사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그거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좀 이렇게 난삽하긴 하지만 그거 다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쌍특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공천 헌금 이것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우려가 있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수사 착수가 되게 늦었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예, 말씀을 예. 하시는데 저는 이 사건이 특검을 할 사안인가 좀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안 나온 게 다 나왔거든요. 돈을 줬다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돌려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검사까지 만들어서 수사할 대목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러운 대목이 있고 네. 또 하나는 특검을 안 받겠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검 받겠다. 근데 신천지를 넣자 그랬어요. 근데 신천지를 왜 넣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통일교 문제가 발단된 게 뭡니까? 특검이 수사하다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되게 문제가 많은데? 네. 라고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특검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도 똑같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최근 방송을 통해서 신천지 의혹이 진술뿐만 아니라 증거 내역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건 내용이 비슷합니다. 종교 집단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것이 뭐 돈이든 당원이든 신도든 힘을 가지고 정치권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걸 같이 담아서 하자라고 얘기하고 이걸 기화로 해서 테러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좋다. 특검하자라고 해서 나오시면 풀릴 문제인데 아직까지 여기엔 답이 없으니까 네. 신천지 때문에 단식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네. 저희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전 이번 참에 하나를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특검 사안인지에 대해서 도대체 저는 네. 용납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또 정치라고 하는 건 그 내에서 여야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보는 거니까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는 뭐 거의 이 신천지를 담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전 그렇게 좀 이제 좀 단식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뭐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질문드리면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김성태 단식 시절에 카운터파트였던 우원식, 그다음에 카운터파트가 또 홍영표 바뀌어가지고 이제 돌아와 하고 드루킹 특검을 이제 받은 것도 있었지만 받는 걸 떠나서 야 정말 정치가 없다는 걸 너무
그 방문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안부만 보고 오더라도 그럴 텐데 이게 정말 너무 삭막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뭐 시간은 30초밖에 안 남았지만.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아마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뭐 방문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신임 뭐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뭐 계기가 있으니까 네. 가서 뭐 어떤 대안을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단식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통해서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오늘 정청래 대표 만났으니까 네. 또 뭐 내일쯤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빨리 좀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혜진 의원님 지금 시간이 10초밖에 없어서 예. 제가 그냥 축구 경기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할게요. 예.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혜진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지석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수많은 검사와 치료가 이어졌는데요. 100일 동안 엄마와 단 한 번의 눈맞춤도 없었던 지석이 선천백내장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양쪽 눈에 시각장애가 남았습니다. 5살 전까지 받은 안과 수술만 4차례 이상. 거기에 잠복고환과 신장 결석까지. 작고 약한 몸은 감당하기 힘든 큰 수술들을 여러 번 견뎌야만 했는데요. 최근엔 신경계와 근육 이상을 동반하는 로베 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까지 받은 상황. 보이지 않아도, 걸을 수 없어도 가족들은 아이의 치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석이의 아픈 시간이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은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주말 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다음 주에 한파의 기세가 조금 꺾이긴 하겠지만 다음 주도 이맘때보다는 기온이 낮겠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외출 시 모자, 장갑, 목도리, 핫팩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관 동파 예방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하 12.2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으로 출발한 서울, 낮 최고 기온도 영하 5.2도에 그쳤습니다. 올겨울 들어 종일 기온이 가장 낮았고 바람 때문에 전국 곳곳에 체감 온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쭉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4도, 다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고 파주가 영하 18도, 대구 한령은 영하 20도까지 내려앉겠습니다. 광주와 부산도 영하 8도, 내일 낮 기온 서울 영하 5도, 강릉 영하 1도, 대구 0도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 특히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 상당량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또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7.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공정과 특권을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라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없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 유착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엔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본인 해명을 들어보는 게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 촉구단식 7일째를 맞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를 묶은 정교유착 특검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지만 장동혁 대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번 주 들어서 맹추위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극 한파라 말이 실감날 지경입니다. 이 최강 한파가 들이닥치고 있는 그 배경은 뭔지, 언제까지 이런 추위가 계속되는지, 또 어떤 걸 대비하고 조심해야 하는지를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김승배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처음 받으세요. 뵀으니까. 네, 네. 설날까지는 아마 새해 인사 나누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아직 지난해군요. 그러니까 음력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네. 근데 진짜 무지하게 춥더라고요. 네. 그 출퇴근길 정말 춥다 정도가 아니라 지독하게 춥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기상 전문가를 떠나서요. 네. 위원님 오늘 추위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나오신 거 있습니까? 저는 겨울의 기준이 네. 그 예보로 서울 사니까 네. 내일 아침 영하 5도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상의 내복을 입습니다. 겨울 내복. 내복을 입는 기준이 영하 5도네요. 5도 상의만. 그다음에 영하 10도 이러면 이제 상하 입습니다. 네. 젊었을 때는 부모님들이 아무리 입으라고 그래도 내복 안 입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지금 오늘은 상하가 해당되네요. 지금 상하다 해서 그래서 든든합니다. 그래서 예. 그 내복 한 벌이 특히 지구온난화에서 에너지 전략, 탄소 줄이자. 예. 겨울에 집에서 반바지 입고 있는 건 에너지 과잉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내복 입고 있으면 저도 온도를 집에서 좀 두껍게 입고 온도를 있어요. 좀 낮춰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만큼 에너지 전략되고 결국은 탄소 줄이는데 기여하게 되는 거죠. 영하 5도는 상위, 내복의 뭐 상위, 영하 10도는 상하. 제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딱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 아까 그 대비 밑에도 있으면 위에도 있는 거예요. 저도 예. 야,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내복 상하. 지금 진행자도 앵커도 상하. 네. 그다음에 출연하신 저 김승배 위원님도 그게 지금 이제 상하 입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 영하 네. 5도냐 영하 10도냐에 따라서. 예. 저도 그 기준을 앞으로 네.
얼추 저도 그 비슷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예. 생활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우러난 생활의 지혜니까요. 그러니까 요 얇은 거 하나 입는 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요. 여름에 넥타이 하나 풀르는 게 한 5도를 낮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듯이 겨울에는 내복 입는 게. 하여간 겨울에 집에서 반팔 반바지 입고 에너지 과잉 그거는 저희는 정말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에너지 전략 그 지구온난화 결국 그 에너지 줄이지 하는데 행동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후 변화 이런 거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자, 이게 이제 한파 대비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우선 올겨울 얼마나 추운 건지 또 왜 추운 건지 그 얘기부터 잠깐 좀 자, 해주세요. 그 달력상 12월, 1월, 2월을 겨울로 보거든요. 네. 달력상.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이 1월 21일인데 지난 겨울을 12월 들어서 1월 들어서 돌이켜 보면 네. 기온이 뚝 떨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영하 11도 밑으로 떨어지는. 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추위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오름세로 돌아섰죠. 그래요. 그래서 지난 동안에 내리고 오르고 아주 뚜렷했어요. 이상하다. 왜 딴 때 겨울은 추위가 오래 가는데 올해 그렇지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네. 끊임없이 공기는 돌고 도는데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중위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기가 흐릅니다.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중위도는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미국 갈 때 한 1시간 빨리 가요. 왜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올 때는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기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게 이제 그 편서풍인데 그 순환이 그냥 노멀하게 빨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방 찬 공기 내려오면 금방 떨어졌다가 이번처럼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따뜻한 공기 올라오니까 도로 올라가고 이게 뚜렷하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네. 자, 이번 그 추위가 이제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한 한파고 또 가장 긴 한파가 될 것 같은데 그 원인을 보면 이제 블락킹으로 설명했는데 배구에서 상대방이 네트 넘길 때 막는 게 블락킹이죠. 블락킹이죠. 탁 이거. 예, 공기가 흘러야 되는데 그걸 막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 블락킹이 매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 이번처럼 그렇게 블락킹에 걸리면 공기 흐름을 막는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물꼬를 막으면 물이 계속 뭐 넘칠 거 아니에요. 예. 북극에서 굉장히 강한 한기가 내려왔는데 그게 블락킹 그러니까 동쪽에서 어디에 베링해 부근 알래스카와 캄차카 반도에서 베링해요. 그 사이에 저기압이 강력하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막지 않아야 저쪽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 빨리 순환이 되죠. 그럼 우리가 덜 추운데. 그러니까 추위가 뭐 오래 가지 않죠. 네. 그런데 올겨울 들어서 가장 강한 한기가 북극에서 저 시베리아 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디를 넘었냐? 우랄 산맥을 넘어요. 그 유럽하고 아시아 경계하는 산. 거기를 넘으면서 이제 산맥을 넘으면서 이 찬 공기가 넘으면서 이제 고기압을 발달시켜요. 이 고기압이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쫙 확장해서 덮고 있어요. 자, 이게 흐트러져야 이 추위가 깨지거든요. 이게 그 동쪽에 막고 있는 브레잉압의 브라킹 때문에 이제 오래 걸려서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적어도 한 기온으로 볼 때 한 일주일 이상 최소한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낮 기온이 영하 해가 떠 있는데도 낮 기온이 영하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그런 추위가 한 일주일 정도 되겠고 한 28일경 되면 이제 평년 수준. 과거 30년 동안에 그 평균을 낸 게 평년이거든요. 자, 그 정도 되면 뭐 따뜻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강한 추위는 좀 누그러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한 이번 주말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누그러진다. 자, 아까 내일 아침이 뭐 피크 같아요. 내일 아침 피크요. 자, 일단 이번 추위 중에는 또 내일 아침이 피크다 이런 말씀하셨고, 자, 그리고 아까 블러킹 얘기하셨고, 저 기압계 저 정체 현상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든지 또 반복될 수 있는 약간 구조적인 겁니까? 이번에 특이한 겁니까? 절대 올해만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브라킹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그냥 이번 추위 나타나기 전까지 또 이례적으로 빨리 순환이 되는 그런 때도 있고 자, 이번처럼 근데 이번 같은 현상이 겨울에 한두 번 꼭 나타나거든요. 자, 적도 부근의 남쪽의 겨울이지만 지금 호주는
영상 40도 넘는 폭염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이 부분. 자, 이 남쪽의 따뜻한 적도 부근의 공기들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북극까지 올라왔고 이 북극에서 또 뜨거운 공기니까 네. 북극에 한 30km, 40km까지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이 북극에 머물러야 될 찬 공기를 교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북극의 그 소용돌이들이 불안정해지면서 지금까지 올겨울 내려오지 못했던 한 상층으로 영하 한 40도 가량의 찬 공기가 내려왔죠. 자, 그게 이번 추위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또 길어진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블라킹 때문에. 예. 자, 그럼 위원님 이게 또 저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말까지는 이 최강의 한파가 가고 그 중에도 내일이 이제 절정이다 하셨는데 이번 추위에선 그런데 이번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2월까지 이제 추위는 이어질 걸로 보는데 지금이 추위의 절정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비슷한 게 또 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12월, 1월, 2월을 겨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절기상 이제 대설이 대한이 20날 지났거든요. 자, 소환에서 대한 사이가 우리나라 이 북반구의 우리나라는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자, 그 중에 이 대한 되기 전에는 그냥 겨울치고는 안 춥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기온이 낮지 않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제 이건 전망인데 이거보다 이번 내일 아침이 서울 기준 한 영하 13도에서 14도 정도 되거든요. 자, 이거보다 더 낮은 추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번이 가장 피크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크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태양과의 관계인데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이제 입춘으로 가잖아요. 좀 어쨌든 각도가 달라진다 이거죠. 조금씩이라도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번보다 더 강한 한기가 북극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또 이제 그러면 2월 초가 되는데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번 한 겨울에 지금 한 정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 보여지고요. 이제 이거 지나면 금방 봄 되고 또 언제 그랬나 이제 폭염에 시달리는 여름이 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참 날씨 변덕스러워요. 사람 마음 같아요. 변덕스러운데 자, 또 이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뭐 오늘 온도가 몇 도다. 최고 온도가 최저 온도가 뭐 영하 5도다 그랬는데 다녀보면 이건 영하 5도가 아니거든요. 그 체감 온도. 자, 체감 온도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여름엔 불쾌지수 그러니까 온도계가 백엽상 안에서 잰 온도계보다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 그걸 이렇게 여름엔 불쾌지수라고 그러고 겨울엔 체감 온도라고 그러는데 온도만의 관계가 아니고 결국 바람과 습도와 관계가 됩니다. 저 영국 가면은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은데 굉장히 춥다고 그래요. 습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겨울에 이 바람이 불면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상태의 영하 10도는 그냥 영하 10도를 느끼는데 거기에 바람이 한 초속 5m 대략 그 계산식이 있는데 한 초속 1m 불 때마다 대략 1도씩 우리 몸이 느끼는 게 낮아요. 대략. 그래서 지금 온도 계세니까 영하 10도야. 근데 초속 한 5m 불잖아요. 그러면 한 우리가 느끼는 건 한 15도, 16도 뭐 이 정도. 그런 걸 체감 온도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름에 선풍기 앞에 있으면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바람이 우리 몸의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찬 공기 내려올 때 바람이 불면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는 더 낮아지죠. 그래서 지금 영하 10도라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질문 준비한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청취자님 한번 문자 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4927님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3한 4원의 기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올해는 이게 3한 4원은 옛 얘기인지 아마 그런 취지가 조금 이 질문에 섞여 있는 것 같고 올해는 최근 기후 변화 영향으로 블로킹이 된 건가요? 이게 기후 변화가 여기 좀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설명할 때 3한 4원 꼭 3일은 아니지만 하나 사나흘 춥다가 그게 그러니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면 바로 그냥 반영이 돼 춥다가 사나흘 그게 이제 남쪽으로 북쪽의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좀 따뜻해진 쪽으로 변질이 되거든요. 그게 약간 지금도 유효한 얘기예요. 그럼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기후 변화로 이런 그 날씨가 이렇게 그 변덕이 심하기 전에는 지금은 과거보다 뭐가 달라지냐면 변화의 폭이 커졌어요. 그래서
사나흘 춥다가 사나흘 누그러지는 게 과거에는 좀 뚜렷했어요. 예. 그래서 3한 4원의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 그 대륙 가운데 반도 국가에 바다를 끼고 위는 대륙에 있는 날씨의 특징인데 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3한 4원은 아니지만 사나흘 춥다가 사나흘 따뜻해지는 건 있어요. 예. 따뜻해진다기보다 누그러지는 건. 추위가 누그러진다. 그런데 그걸 또 뭐 어느 언론 기자님은 한 2한 10 뭐 온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한 10원. 그러니까 이틀 춥고 막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변화, 예. 그러한 변화를 저는 3한 4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한 하고 요즘에 또 3한 3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3일 춥다가 4온 따뜻할 때 뭐가 나타나요? 예. 미세먼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3한 4미예요. 미에 그 언론이 붙인 용어에 예. 3한 4미 온 그러니까 누그러지 춥지 않은 때 예. 어김없이 미세먼지 높아요. 왜냐 찬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공기를 그냥 흐트러 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춥다가 조금 따뜻해지면 거의 어김없이 미세먼지. 왜냐 바람이 안 분다는 얘기거든요. 바람이 쓸어가야 되는데. 쓸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3한 4미라는 용어도 있는데 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여튼 3한 4원은 꼭 사나흘 과거에는 그게 뚜렷했어요. 언제 기후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기 전에는 네. 전형적인 그래서 겨울인데 그거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기온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뭐 날씨를 찾아볼 때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항상 네네, 보거든요. 네네. 요거 마스크를 벗고 길거리를 다닐까 아니면 쓰고 이거를 호흡기를 보호할까 이제 이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국의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여전히 그런지. 그러니까 예. 그 우리나라에서 4가지 원인 그 발전 예. 따뜻하게 지내는 공장 산업 예. 그다음에 교통 자동차 그다음에 주거 냉난방 예. 자 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는 뭘 태우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공장 자동차 뭐다 저는 그 총량은 똑같다고 봐요. 그게 그런데 여름에는 잊어버려요. 왜냐 비가 자주 오니까. 그런데 봄하고 이제 가을, 겨울에 미세먼지인데 건조할 때 나오는 양은 똑같은데 거기에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때가 있어요. 중국 쪽에서. 그러면 어김없이 더 짙어져요. 미세먼지가. 그걸 보고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7, 80% 중국이 뭐 20%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있는데 그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중국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만약 울산에서 막 공장에 요즘은 우리나라는 그런 매연 안 내뿜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일본이 또 난리죠. 그쪽에서 계속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마찬가지로 중국 동쪽에 공장지대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 중국에는 아직도 난방에 뭐 이런 그 우리나라 옛날 연탄 때듯이 그런 석탄 난방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건데 요즘은 중국이 많이 그 신경을 써서 그 중국에서 오는 그 영향은 좀 떨어졌나 봐요. 떨어졌다고 보고요. 우선 1차적으로 미세먼지가 어떤 때는 높고 어떤 때는 낮지 않아요. 1차는 바람 문제예요. 그렇군요. 나오는 양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 대중교통 이용합시다 그런다고 서울 시민이 500만 명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차를 안 가지고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 문제는 하여튼 바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깨끗해요. 오늘처럼. 그다음에 포근하면 미세먼지 높아집니다. 네. 자, 그래서 미세먼지 있을 때는 뭐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쓰는 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폭탄 수준 눈 예보 있습니다. 자, 한파하고 이 폭설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상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저기압에 들면 그러니까 태풍과 같은 강력한 열대 저기압 아주 뭐 강한 비바람 그다음에 온대 저기압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오는 비 그런데 이 추위가 올 때는 대륙에서 고기압이 확장을 하거든요. 기상학적으로 고기압 하면 날씨가 좋아요. 사실은 좋습니다. 이 내륙은. 어디가 문제냐. 이 찬 공기가 바다 위를 지나면서 우리가 호수 효과 또는 바다 효과라고 하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수면 위를 지나면 수면 위에서 증발되는 수증기가 찬 공기에 의해서 응결하거든요. 그게 이제 구름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고기압권에서 왜 날씨가
좋은 게 좋아요. 내력은 네. 좋습니다. 근데 바다 쪽에서 어김없이 그런 원리로 눈구름이 만들어져서 서해안 쪽에 지금 오늘부터 오늘이 20일, 22, 23, 24 서해안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있는 울릉 저 일본의 이 서해안은 겨울 내내 그런 영향으로 네. 찬 공기만 추위만 내려가면 찬 공기가 내려가면 예. 이 서해보다 더 깊이가 크고 넓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서쪽 그 설국이라고 하는 네. 그 눈이 막 10m 오는 그런 쪽이 일본 서쪽이고 네. 우리나라 서해안도 뭐 많이 올 때는 30cm, 예, 예. 40cm 오죠. 울릉도가 아까 말한 동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왔다 그러면 1m 오는 오. 거죠. 네. 자, 지금부터는 한파 대비법을 몇 가지 좀 짚어볼게요. 우리가 한파 올 때마다 동파 방지, 특히 수도관 동파 방지 위해서 물을 살짝 틀어놔라 뭐 이런 얘기들 네네. 많이 하는데 네네. 실제로 물을 좀 틀어놓으면 동파 방지 효과가 실제로 있는 건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틀어놔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파가 우리한테 불편함 주는 거는 네. 역시 그 수도관 동파.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낙상, 얼어가지고 미끄러지는 넘어지는 거. 큰일 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랭 질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요. 네. 물을 자 흘려놓으면 흐르는 물은 얼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막 물이 좔좔좔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 수도 요금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네. 자, 똑똑 떨어질 정도면 네. 오늘 아침 같은 영하 한 12도 정도는 똑똑 떨어질 수준은 옵니다. 그래서 그 실이 흐르는 연결되듯이 예. 가늘게 막 줄줄줄은 아까 말했듯이 수도 요금 때문에 안 예, 되고. 예. 그래서 동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을 이렇게 틀어 놓는 방법인데 네. 그 정도가 예. 뭐 이제 뭐 누가 실험을 한 모양이에요. 영하 예. 10도 이하는 그 종이컵 한 컵 채우는데 한 45초 걸리는 속도. 그다음에 영하 예. 15도면 한 33초 걸리는 그 물이 차는 이야, 뭐 이런 그렇군요. 누가 실험했나 봐요. 조금 더 물줄기가 추울수록 굵게, 조금은 예. 더 그래서- 굵게. 그래서 예. 하여튼 그 똑똑 떨어진 정도는 분명히 부족하고 흐를 네. 정도 물을 흐른다는 얘기는 물이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저 산에 가도 물이 이렇게 흐르는 쪽은 예. 그 위만 얼어있지 속은 안 얼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네. 그 적절한 그 네. 강도로 물을 조금 틀어놓을 필요는 있다. 네, 네. 자, 그리고 계량기 동파 이거 막으려고 헌옷이나 무슨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막 감싸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 동파 방지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싸야죠. 분명히 네. 그냥 놓는 것보다는 네. 헌옷 같은 걸로 이제 싸야 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 문제는 습기가 들어가면 예. 거기에 아무리 두껍게 싸놔도 소용이 없거든요.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옷을 이용하되 네. 비닐로 그러니까 비닐팩을 이용해서 헌옷이나 솜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밀봉한 뒤에 계량기 함에 채우면 그래요. 좋습니다. 습기를 우선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량기 안에 들어가는 틈새에 바람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예. 테이프로 가장자리를 완벽하게 붙여놓으면 뭐 영하 15도, 20도 이제 끄떡없이 하여튼 이 겨울에 이 정도 추위 때 항상 우리나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동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좀 약간 집이 오래되면은 더더욱 그렇게 그렇습니다. 취약한데 네. 그런 부분 대비하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춥다 보니까 온열기기를 이렇게 틀어놓는데 그거를 또 종일 틀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화재 위험 좀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거는 하지 마라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추위가 가져오는 또 그 피해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재인데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 춥다 보니까 온열기기를 많이 사용하죠. 네. 그래서 이것만은 하지 마라 하는 그 절대 조심해야 될 게 네. 가장 위험한 행동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 겨울 되면 합선될 수 있어요. 예. 예. 그게 과부하가 걸려서 또 라텍스 침구가 있습니다. 스펀지 예. 같은 거, 예, 예. 폭신한 거. 예. 거기 위에 전열기 사용하면 또 그 화재 위험이 위험합니다. 높아진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 난로를 많이 하는데 전기 히터는 전력 소모가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그 벽면에 콘센트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 아까 콘센트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단독 콘센트에다가 사용을 해야 되고 멀티탭 사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외출 시에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해둬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외출 모드로 하면 기본적으로는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영하 10도 이하의 극심한 한파에는 예. 외출 모드로만 놓으면 약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외출 모드는 이제 실내 온도를 한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유지하라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장기간 예를 들면 한 달 또는 일주일 또는 주말에 이렇게 외출하는데 영하 막 15도 뭐 예. 한파주의보 예보가 나와 있으면 네. 외출 모드다 놓지 말고 실내 평상시 대개 한 23도, 24도 놓거든요. 예. 그러면 한 평상시보다 한 3 내지 5도 정도 한 낮춰 18도나 놓으면 뭐 이 정도. 네네네. 예. 그러면 외출 모드는 한참 내려가야만 작동을 하는데 예. 이 정도의 강한 한파에는 견디기 어려우니까 평상시 놓는 실내 온도보다 한 3 내지 5도로 놓으면 기온이 낮아지면 저절로 돌아가서 동파를 그러니까요. 예방하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외출 모드로만은 네. 약한 수준의 지금 정도의 추위는 그렇습니다. 네. 자, 위원님 그러고 이제 아까 세 가지 크게 말씀하시면서 동파, 낙상, 뭐 건강, 정강, 뭐 질환 말씀하셨는데 네. 특히 고령자나 이게 심혈관계 질환 있으신 분들 이거 강추위 오면 이게 악화될 수 있고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한파에는 가급적 이제 외출을 좀 네네. 자제하는 게 좋은데 꼭 외출을 해야 될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추위는 우리가 방에 있다가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이제 몸이 반응을 해서 수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심장에 큰 무리가 갑니다. 예. 또 찬 공기를 마신 폐로 직접 들어가면 기관지 수축을 유발하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머리와 목에서 한 30에서 50%의 그 체온, 그 온기가 빠져나갑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를 막아줘야 되겠죠. 그 방법이 모자와 목도리, 네. 그다음에 그 겨울에 마스크. 아까 찬 공기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세먼지도 마시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만 찬 공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쓰거든요. 찬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지 수축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분들은 뭐 당연히 추울 때 나가면 안 되고요. 대개 추위가 왔을 때 또 눈들이 와 있거든요. 예. 빙판 낙상 사고는 노인들에게는 아주 그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치명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눈이 안 왔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모자, 목도리, 장갑, 예. 마스크. 그래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보온에 신경 쓰고 낙상 같은 거는 눈이 온 지 일주일 지났어도 어디 구석구석에 또 얼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위원님 그리고 한파는 이제 휴대폰 같은 이 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자, 이거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생업에 막 야외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막 이게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 추위에 뭐 약한 이유가 뭔지 이런 기기를 좀 보호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추위에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린다거나 네네. 다 이게 이제 배터리 문제인데요. 그 스마트폰이 저기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리튬 이온은 전해질이라는 액체 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 액체의 점도가 높아져서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리튬 이온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저항이 커지고 그래서 에너지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외 공기에 접촉되는 가방보다는 체온이 전달되는 포켓 안주머니에 휴대폰을 겨울에 놓는 게 그런 그 혹한에 휴대폰 그 작동이 안 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체온에 가깝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추울 때는 가방에서도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위원님께 드릴게요. 이번 주말까지 혹한 이어지고 뭐 2월까지 뭐 어떤 추위가 더 찾아올지 지금 같지는 않더라도 강한 추위가 뭐 한두 차례 두세 차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자, 퇴근길 당장 오늘입니다. 당장 오늘 퇴근길 혹은 퇴근 직후에 요것만은 한번 체크해봐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운전자분들은 퇴근길에 그 도로가 얼어 있는 경우, 그 도로 결빙, 회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산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집에 가장 먼저 도착하자마자 요즘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에도 아까 말한 우리가 염려한 동파도 되지 않지만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계량기, 그 동파 예방을, 왜냐하면 내일 아침이 올겨울에 가장 춥거든요. 이 정도면 뭐 어설피 해놓으면 분명히 동파가 돼서 결국 동파 사고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퇴근하시면 그 동파 방지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파 방지 적어도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는 신경을 각별히 쓰라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Buy Greenland, Sell America네요. 지금 네.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 열리고 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유럽 정상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아주 맹렬히 비난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 키워드를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덴마크 측에서는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팔겠다는 네. 셀 아메리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중국도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팔겠다고 하는데 예.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물론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날 트루소셜 통해서 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이렇게 해서 유럽의 8개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혔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는 10%, 6월 달부터는 25%까지 부과하겠다 밝혔고 그러면서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이 관세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유럽 국가 정상들이 일제히 미국을 성토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관세를 가지고 영토 주권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면서 비판했고요. 또 국제법이 무시되는 법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면서 제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유럽 정치인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제국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도 똑같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벨기에 총리도 이렇게 되면은 다 함께 서거나 분열되는 것 둘 중에 하나뿐이라면서 서방주의가 80년간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어쩌면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괴물이 되고 싶은지 아닌지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까지 들고 나왔고요. 유럽 국가들도 지금까지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관세까지 들고 나오니까 유럽 국가들도 좀 강경하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무센 총리 역시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나토만의 위가 아니라 대서양 공동체 전체 위가 될 것이고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했었던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단 유럽이 미국에 대한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존중하는 것은 힘, 강인함, 단결뿐이라면서 이제 더 이상 부드럽게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강경 대응 얘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덴마크,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고 있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군사행동하는 거라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유럽 국가들의 반응에 대해서 히스테리다라고 말하면서 심호흡 한번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방을 다 적으로 돌리는 그런 모양새 맞습니다. 아닌가 싶은데 유럽 국가들 이렇게 다들 반발하는 가운데 당사국인 덴마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유 중인
미국 채권 매각하기로 했어요. 일종의 보복 조치 같은 거네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파는 거다. 네. 뭐 이유는 되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건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덴마크의 연금 운용사인 아카데미컬 펜션이 이번 달 말까지 1억 달러 우론으로 1,480억 원 규모의 미국 국채 보유량을 전량 청산하겠다, 팔아버리겠다 밝혔습니다. 이 운용사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미국의 부채 위기 속에서 열악한 미국 정부의 재정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 얘기하는 그린란드 병합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게 말을 한 겁니다. 일단 해당 펀드는 현재 1억 달러 규모인데요.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팔겠다는 겁니다. 이 운용사 측에서는요, 수십 년간 이어진 정부의 과잉 지주 때문에 미국의 부채 부담이 급증해서 그것이 원인을 설명했는데요. 네. 미국의 작년에 1조 7,800억 달러 예산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하면서 국채를 판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작년 5월 달에 예산 적자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증가한다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가로막는 유럽 국가에 대해서 보복적 관세를 시행하겠다 나서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어쩌면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산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 주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데 사자성어로 자화자찬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백악관 기자회견 했습니다. 네. 자, 지난 1년간 성과를 자화자찬하는데 꽉 채웠다고 해요. 네, 이제 보통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고 백악관 대변인이 설명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깜짝 등장을 해서 자기 얘기는 자기가 이제 하겠다라면서 1시간 20분 동안 1년 동안 자신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네, 근데 평소에도 늘 이런 말 하기 때문에 뭐 놀랍지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굳이 이렇게 대변인 할 자리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대변인 비켜. 네,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업적이라고 쓰여진 굉장히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와서 이걸 다 내가 한 거다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어떤 행정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첫 번째, 불법 이민자를 차단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범죄가 많이 줄었고 물가를 낮춰서 경제를 되살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자랑할 것이 관세인데요. 관세 협상이 지적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 것이 모두 관세 덕분이고 바로 그걸 자신이 한 일이다 자랑한 건데요. 이제 아시아로 천연가스 수출하기 위해서 대규모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한국과 일본이 들어오기로 합의했다라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미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에서 양해각서 체결했는데요. 그때 말한 것이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었고요. 1,500억 달러는 조선분야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미국 상무장관 위원장인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이 선정을 하고 그리고 투자위원회가 사전에 우리나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 있는 협의위원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서 좀 채산성이 낮기 때문에 확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1주년 기념 브리핑에서 이게 됐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이게 합법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거든요. 3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말하는 것이 대법원에게 미국을 향해 위해서 옳은 결정해라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쭉 얘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트럼프 세상입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지켜 세웠습니다. 자, 근데 미국인들의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AP통신과 시카고대학교 여론조사센터가 지난 16일 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0%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원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 물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6% 아까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가 뭐 잡았다면서요. 네, 그죠? 이제 본인 얘기긴 합니다. 이제 예. 유가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생활 물가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뉴욕의 점심값이 나가서 먹으면 거의 우리 돈 3만 원 정도 한다니까 오. 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네. 오른 걸 거예요. 네, 그 맞아요. 정도면. 네, 그리고 뉴욕 타임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식료품 가격 오히려 올랐고 네. 제조업 일자리는 8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아직까지 침체인데 네. 그나마 하나 잘된 것은 S&P 500 지수가 지난 1년 동안 16% 올라갔다고 말하면서 네. 물론 이런 건 좋지만 나머지 본인이 이기 정부 들어서면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은 지키지 못한 것 같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래요.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23일 날 정기국회에서 중의원 해산하고 나서 다음 네. 달 8일 날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면서 일본 정치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강력한 자민당을 복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70%가 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확보해서 네. 여소야대인 참여를 무력화하겠다는 노림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다카이치 내각이 역대 최약체라는 오명을 벗고 단숨에 과거 아베 신조 내각 못지않은 아주 강력한 정권으로 부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야당들은 명분 없는 기습 해산이다. 방위당에 위한 해산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다카이치 총리가 경제 정책 챙기느라 국회 해산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한 달 만에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짧게 여쭤볼게요. 네. 요즘 거의 모든 생활에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AI 콘텐츠에 지친 사람들이 오히려 아날로그 생활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통계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이제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미국에서 미술이나 공예품 업체를 다루는 마이클스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웹사이트에서 아날로그 취미 검색량이 13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공방 키트 매출은 전년 대비 86% 성장했고요. 특히 뜨개질 키트 검색이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200% 폭증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좀 할 게 없으니까 인터넷도 많이 보고 막 그랬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그런 거 말고 실제 아날로그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거에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아날로그로 내가 뜨개질하고 뭐 여러 가지 만들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네. 이걸 가지고 다시 SNS에 올리는 겁니다. 다시 이제 인터넷 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AI 혐오자라고 아이러니네요. 네, 캐나다 한 여성이 말하는 것이 집에서 유선을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쓰지 않고 피처폰 쓴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한 활동들은 또 SNS에 올리다 보니까 자신이 네.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스마트폰에서 벗어나고 싶긴 한데 또 막상 벗어나면 또 멀어지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취미는 아날로그를 하지만 자기가 하는 아날로그 취미를 공유하는 것은 또 SNS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진짜 AI, 뭐 네. SNS 이런 거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경북 청도에서 주말마다 소싸움 경기 열립니다. 근데 논란도 또 끊이지 않고 있어요. 프로파일러님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뭐 범죄는 이게 사람 간의 어떻게 보면 싸움인데 그게 아니라 소싸움. 네. 오늘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녹색당이랑 네. 진보당의 손소르 의원도 네. 여기 관련된 거는 이제 전통 소싸움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2023년에. 그러니까 청도 소싸움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네. 그거에 폐지 법안이 제출돼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거기 녹색당의 그 시당 보고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고 반대로 거기 관련된 마주들이 그러니까 저기 우주들이라든가 네네. 관련된 분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건 뭐 생존권이라든가 네. 우리가 청도하면 어떻게 문화상품이라는 게 사실은 딱히 없는데 네. 이게 청도하면 대표적인 문화상품이다. 그렇죠. 그 지역 네.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것이 충돌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동물 단체라 그러니까 환경 단체 이런 시민 단체에서는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고 네. 관련된 단체나 분들은 지역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물론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얘기 좀 뭐하지만 제가 오래전에 예. 이 소싸움을 취재하러도 갔었는데 예. 이게 뭐 주말용 아이템 이런 걸로 되게 이제 그 우리가 영상이 예. 좋아가지고 심지어는 그때 어떤 것도 있었냐면 청도에서 일본에 있는 소들 까만 소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배 타고 와가지고 소싸움 한일전도 한 적이 국제 경기군요. 그런 예. 적도 있었는데 여하튼 어떤 그 동물학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렇게 소뿔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막 격하게 네. 겨루는 경기다 보니까 동물학대 문제 지적돼 왔는데 프로파일러님 보기에 어떤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기된 문제는 이런 거죠. 뭐 물론 이제는 사례지만은 네. 뭐 뿌리 부러진 채 20분 넘게 경기가 이어졌다. 그리고 사실은 피가 흐르는데도 그것을 그냥 말리지 않고 뭐 이런 형태가 있고 예, 예. 경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소가 근육과 관절제에 질환이 있는 것 그리고 진통제를 투여해서 억지로 출전. 사실은 초식동물이 예. 흔히 말해 이런 형태의 그 싸우라는 게 사실은 좀 인정이지 않는 문제제도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게 자연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말하자면 이게 동물 학대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예. 근데 예외입니다. 동물 학대 동물 보호법의 예외 조항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전통 소싸움에 대한 거는 예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 학대로 볼 것이냐? 아니 예외법이 있으니까 별법이 있으니까 예. 그러고 그러니까 물론 이걸 동물 보호법에는 동물을 상해시키면서 돈벌이를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지만 네. 이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건 이게 이겁니다. 어쨌든 법에서 법으로 받쳐주고 있는 거네요. 받쳐주고 현재로서는. 있는 건데 예. 전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전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저 흔히 말 인간에 쓰이는 마약 계통인 케타민이 사용됐다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비리라든가 네.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 경마라든가 이런 어떤 도박 관련된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요. 아니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분명히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지금 급하게 뭘 한다고 하고 그렇지만은 24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모레부터 또 저 올해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농식품부에서는 문제 제기가 되니까 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시작은 하고 있고. 시작을 그걸 또 그냥 이 상태에서 멈출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돈이 걸리고. 그렇죠. 배당도 해야 되고 이미 준비한 그 소의 주인들의 어떤 그 시설비라든가. 네네. 그 조교사들. 이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당히 많은 형태의 문제가 있다. 네. 약품도 많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그 의구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또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이게 순한 소끼리 이렇게 싸움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게 닭싸움 있잖아요. 우리 특히 동남아 같은데 이렇게 영화 보면은 닭싸움 많이 시키고 막 돈을 걸잖아요. 투개나 투견이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는 불법적이지만 엄청나게 활용돼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폭력 조직이 개입되면서 엄청난 이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승부 조작 사건 같은 게 이게 발생을 했나 보죠? 예. 말하자면 이게 사실은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도 대표적인 어떤 우승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뭐하는 이름을 가진. 근데 그 소가 사실은 이미 도축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를 갖다 놓고 그 소라고 속이는 거죠. 우기는 거예요? 예. 문제는 그러면
그 속에 무슨 칩이라든가 손은 이제 코 지문이라고 이문이라고 있습니다. 코 저기 그러니까 그쪽에 직접 돈을 거는 사람들은 그 손 줄 알고 돈을 걸었네요. 걷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소 바꿔치기가 가능하냐? 그리고 근데 이것을 기술적 한계라고 해서 사실 마이크로칩도 확인 안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 문제도 있고요. 또 내부 관계자의 도덕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그 사업 무슨 부장 모모 씨가 자신의 부친이 소유하는 소를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든가, 조교사 누구의 어떤 건 가족명의를 한다든가, 이런 또 족보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제기가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나 봅니다. 왜 족보가 중요했냐면 우승하는 소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들은 누가 자기를 이겼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못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배팅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번 배팅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10만 원까지 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복승식이라는 게 있으면 생각해 보시면 배당률에 따라서 200만 원 넘어가고 몇백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몇 개 했으면 사실은 몇 천만 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한두 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시민단체든 진보당이든 녹색당의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마에서 이제 막권 발행하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소싸움에서 여기서 우권을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도박처럼 할 수도 있고 그냥 건전한 어떤 즐기는 스포츠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 걸로 봐서 그거를 본인이 도박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금 우권 판매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행 감독위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관리가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감위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는 여러 건 들어갔는데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 자가 진단이 있습니다. 내가 도박에 빠졌는지 그 자가 진단을 하면 그거를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하란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적극적인 관리는 좀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이제 사감위는 그렇고 지자체나 정부나 이런 데서 관리는 더더욱 안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자체는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지자체 사업인데. 그렇죠. 총도 공영사업소라는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꼭 이걸 단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돈을 많이 벌면은 사실은 청도라는 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외부 감시를 좀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건 시민단체 문제제기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자가 저렇게까지 저런 비리를 저질렀는데 실제로 이렇게 감시가 되냐. 물론 고발이 돼 갖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필 청도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거기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이게 다 내부자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 1인 시위를 하면서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얘기는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제기. 그다음에는 이게 사실 도박이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행성 오락 정도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요. 아니면 또 놀러 간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최소한 이거를 합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려면 좀 관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의식인데 또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얘기일 테지만 폐지 같은 것도 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진보당의 손소루 의원께서는 이제 폐지 법안을 발의를 성안을 하셨는데 문제는 꼭 폐지만이 답일까라는 것도 많은 분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거를 단박에 폐지하면 거기 관련된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 지난 정부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가 결단을 내렸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관련된 분들이 많이 문제가 제기를 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예. 단박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폐지보다는 글쎄요. 외국의 사례는 좀 왜냐하면 지금 스페인 투도 투를 우리가 벤치마킹한다 그랬을 때 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이제 안 합니다. 스페인에서 투가 없어졌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게 멕시코에서는 일부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잔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유럽이라는 이미지로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일부 남겨줘야 되는 카탈루니아 지방에 남겨줘야 되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것도 이제 카탈루나 지방 또 것도 안 하게 없어지고. 되는 그러니까 본국에서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이 유엔이라든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무산 문화유산 등재에도 이런 건 등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뭐 꼭 폐지하자 안 하자 이거를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할 건 아니지만 좀 이 부분 아까 뭐 동물학대 부분이라든지 사행성 오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피해자 양산 방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농식품부가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자, 뭐 이런 저희 제작진이 이런 얘기를 하나 올려주셨네요. 투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론 변화 때문에 축소 금지 조치 확대 중이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변진섭의 새들처럼 들으시겠습니다. 가창력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